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 이후에 정부에서 두 가지 방침이 나왔죠. 하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개성공단 폐쇄 방침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 문제로 극렬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가 또다시 상당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삼각구도로 재편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위기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드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최근에 입당하신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신 이계삼 녹색당 비례 후보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원래 저희가 이 인터뷰를 예정했을 때는 사드나 뭐 이런 얘기, 개성공단 폐쇄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이게 명절 전에 기획된 인터뷰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녹색, 평화, 인권 뭐 이런 좋은 그 가치와 담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현안을 좀 중심에 놓고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질문지를 받아보고 저도 그렇고 이계선 선생님도 그렇고 시험 치는 것 같아요. 연술고사? 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 질문 만든 저는 얼마나 어제 제가 무려 그 오늘 네 꼭지의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때 그 통일외교 안보라인 취재를 하긴 했었지만 정치부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북핵 뭐 이런 거 막 고민을 해가지고 네 가지의 인터뷰 질문지를 딱 짜니까 머리가 언 것 같아요. 자정을 넘겨서 이제 일이 끝났는데, 내일 아침 5시에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머리가 딱 얼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문학적 표현이라고 좀 해주면 좋겠네.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여하간 지금 뭐 날마다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에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떠세요? 뭐 북한 핵실험, 그다음에 뭐 어찌됐든 짝꿍처럼 로켓 발사, 뭐 한국 언론들은 뭐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연휴 중에 국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연이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북한 측에서 다시 이제 군사지역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무렵에야 우리 측 인원들이 전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 그래서 현재 개성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은 제로,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개성이 텅 비었겠어요. 쭉 이 일련의 과정들이 설 연휴 중에 막 터졌어요. 저는 아줌마잖아요. 그래서 막 전 부치다가 야 미사일 쐈대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두 분은 어떠셨어요?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놀랐죠. 이제 북한의 핵실험도 놀랐지만 그것에 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북한을 배제하고 오자회담을 주장하는 것도 약간 좀 놀랐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로 또 이어지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죠. 네.
그렇군요. 이계삼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밀양 송전탑 문제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상을 봐오다가 네. 이번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기도 했지만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 벌어진 일련의 일들, 지금까지 일들은 좀 계속 막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막 그 고동치게 한다 할까요? 막 가슴이 좀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뭐 최근 들어와서 뭐 위안부 그 네. 협상 문제라든지 네. 또 저희가 그 TPP 체제를 보면서 그 환태평양 경제 네. 동반자 협정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일본산 수입 수산물 문제가 다시 또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녹색당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도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뭐 한일 FTA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좀 미국이 이 동아시아에서 네. 뭔가 좀 그 위상을 다시 좀 중국에 맞서서 제고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일본의 지배 세력이 또 거기에 그 빌붙으면서 네.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또 좀 다져나가고 네. 거기에 지금 그 북의 지배 세력과 또 남한의 자본이나 지배 세력이 네. 덩달아 좀 부하내동하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또 한반도가 다시 또 이렇게 화약고가 되어가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네.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네. 자꾸 드네요. 제일 큰 문제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인 그쵸. 것 네.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 보기가 두렵고요. 네네. 방송 뉴스 보기가 겁나서 특히 종편은 내일 전쟁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왜 이렇게 또 소리를 크게 내면서 네네.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네. 흥분시키고 자극시키고 막 선정적으로 쏟아내는 이 보도들 앞에 적어도 팟짱은 좀 차분하게 네. 예, 그리고 냉철하게 네네. 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막 가슴이 답답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분 그동안 굉장히 같은 지향을 가지고 네. 시민운동, NGO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박 변호사님은 인권 분야, 그리고 이제 이계삼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운동에 교육운동에 매진 좀- 정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불현듯 밀양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예. 네. 저부터 네.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그 원래 교사 정교조 활동을 오래 했었고요. 한 네. 10여 년 교사로 근무했고 초등학교였습니까? 중학교였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근무했습니다. 국어과였고요. 국어 선생님. 예, 예. 예. 뭐 교육운동 영역에서 계속 발언하고 글 쓰고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사는 곳이 또 밀양이었고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한 경우인데요. 네. 그리고 밀양에서 2012년에 퇴직을 했는데 그 무렵에 또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네. 그 70대 어르신께서 분신자결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 그 일을 계기로 대책위 활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이 워낙 또 중대하고 네. 또 뭐 아주 그 긴급한 일이다 보니까 네. 계속 그 일에 머물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탈핵 탈송전탑 이 에너지 분야의 활동가로 계속 또 일하게 되었고 네. 급기야는 녹색당 후보로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련의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네. 네. 박 변호사님은 이미 저희 두 차례 인터뷰를 네, 통해서 저는 뭐 말씀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해도 예, 생략하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두 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벌써부터 막 쏟아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박주미 변호사님 이번에 반드시 당선되어 바른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정치 해달래요. 좋은 정치도 아니고 똑바로 바른 정치 해주세요. 이계삼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의견.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경제 활성화, 한쪽 손으로는 경제 파괴, 아집의 정치, 이젠 공포의 정치. 도대체 이득이 뭐냐 이런 비판 네. 주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이 국면을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답답하다. 왜 이러는 건지 정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밀양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네. 지금 밀양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2014년 네. 그 연말부로 한전이 송전탑 건립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송전 단계다가 지금은 지금 물려 있는 핵발전소가 신고리 3호기인데요. 네. 신고리 3호기가 이제 그 시험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력이 생산이 되고 전력 개통으로 지금 전기가 병입이 되었어요. 네.
밀양 투쟁이 시작된 지가 2005년이거든요. 그래서 예. 작년 연말 12월 5일이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과 같이 일단 뭐 투쟁 백서도 발간을 했고요.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한전이 지금 그 주겠다고 하는 이른바 보상금이 있는데 그 보상금을 아직까지 300명 넘는 주민들이 수령을 아직 거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밀양의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할머님들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그 10년 사이에 많이 그 사이에 연로해지셨어요. 예, 늙으시기도 하고 또 말 안팎에서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찬반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전과 공권력이 워낙 시달렸고 지금은 또 송전이 시작되니까 네. 그런 뭐 소음이나 또 그 이 전자파가 주는 아주 그 기분 나쁜 어떤 그런 파장들이 있어요 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늘 느끼면서 지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저희가 그 전자파 문제는 이따가 그 네, 사드와 네. 관련해서 그렇죠. 한번 네.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그 두 분이 풍찬 노숙의 달인입니다. 앞서 밀양, 강정, 네. 쌍용자동차, 세월호. 특히 박주민 변호사님은 제가 세월호 때 너무 많이 뵀어요. 네. 누가 저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나? 웬 노숙자 아저씨가 여기 와 있지라고 보면 박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트위터에 많이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가족과 밀착해서 함께 해온 두 활동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밀양은 그렇고 강정, 쌍차는 일부 노동자들이 현장에 네, 복귀했어요. 복귀를 예, 했죠. 그거는 네. 정말 잘 된 일인데 뭐 세월호는 저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고 네. 강정도 지금 짓고 네. 있죠. 해군기지. 그 많이 네. 진척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제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미사를 미사를 지내십니다. 하고 매일 그래서- 미사. 예, 그래서 네. 매일 신부님들이 들려 나오시죠. 그래서 네. 매일 하여튼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답답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뭔가 좀 네 가지 무엇 하나 깔끔하게 해결된 문제가 없네요. 그죠? 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계삼 선생님. 그러니까 뭐 우리 변호사님도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왜 그 이런 일들이 여기까지 와야 됐는가 이 문제인데요. 네.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와 자본이 저지른 일들이잖아요. 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 밀양만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네. 10년 동안 저항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나 또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으셨고 4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입건이 되는 그 굉장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국가와 자본이 저지른 일인데 그럼 그것을 보정하고 좀 갈등을 그 완화하거나 해결해야 될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정치에게 위임받은 그 시민들이 위임해준 그 일종의 그 권능인 거잖아요. 네. 너무 답답했죠. 그 주민들은 정보도 없고 네. 뭐 시골 어르신들이 그리고 혼자 다 독학을 하시면서 이 송전탄 문제와 핵발전 문제를 공부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자본과 그리고 언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쪽 그 국가와 자본 편에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그 보정하고 해결해야 될 역할은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역할을 사실상 방기를 했는데도 책임의식을 좀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주민 변호사님도 거의 같은 동기로 이제 정치에 나서게 된 건데 네. 결국은 정치를 좀 정치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풍탄 노숙은 결국은 어르신들이 혹은 세월호 엄마 아빠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죠? 그들을 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정치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저지른 잘못을 정치가 올바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네. 보니까 어제부터인가요? 백남기 어르신 관련돼서 도보행진을 또 시작했어요. 네,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정부가 사과도 안 하지, 고발은 해놨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당사자가 도보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익숙한 광경인데 그렇죠. 사실은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광경들이 그럼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빈발한 거죠. 이것들을 좀 사실 바로잡는 게 아까 이계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치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부 출마할 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정치를 네, 하겠다고 맞습니다. 말은 해요. 네. 근데 국민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어도 네. 손수건도 안 갖다 줘. 네. 네. 지금 그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울건 말건 뭐 신경도 안 쓰죠. 울건 말건 네. 너는 울어라.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아 정말 그 기득권 정치가 너무 그 이너서클화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삶과는 진짜 괴리가 된. 뭐 입으로는 전부 생활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생을 강조하고 그렇지만 네. 정작 이런 국가와 자본이 저지른 네.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마 결심을 하게 되신 두 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녹색당으로 출마를 결심하셨어요. 네네. 여러 정당인데 왜 하필 녹색당입니까? 저는 녹색당 그 창당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밀양 때부터 당원이었고. 녹색당을 하신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부터 녹색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주민 변호사님보다는 저는 좀 번민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한국 정치에서도 특히 그 녹색 정치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는 그 필요성이 대체로 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근데 네. 그런 가치를 담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녹색당인데 네. 그들에게는 또 이 시민권을 정치적 시민권을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결국은 이 녹색당이 원내에 진입해야만 네. 이런 아까 밀양 송년탑 문제를 포함한 이런 일들이 정치 영역 안에서 풀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심 없이 녹색당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선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너무나 소수 정당에 불리한 그 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이 기회조차도 저희 녹색당에 흔치 않아요, 사실은요. 뭐 정당 지지율 조사에도 배제가 되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지난 4년간 했어요, 녹색당이. 네. 했는데도 정치 과정 속에 반영되는 틀이 지금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은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녹색당이 원내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저희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슴에 세월호 노란 리본하고 녹색당 배지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녹색당 배지입니다. 네. 네. 두 배지를 달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녹색당이 그 워낙 소수 중심 아니냐.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정당의 외표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운동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운동사회 내부에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당이면 정당다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그 무브먼트 네. 운동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녹색당이 책임을 좀 진다는 거는 저희 뭐 좀 억울한데요. 왜냐하면 예컨대 뭐 탄핵 이슈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는 좀 진작부터 탈핵 에너지 기본법 체제를 이미 제안을 하고 여러 정당에게 그 발의를 요청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19대 국회 안에서는 거의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그 사회 운동의 과정이 있고 네. 정치의 과정이 있는데 이 장벽이 굉장히 크고 높아요. 사회운동에서 정치로 가는. 그렇죠. 네. 그 사회운동의 이 과정이나 그런 열망들을 이렇게 정치 과정으로 매개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같은 공간에 하는 일인데 네. 그 매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장외에서라도 활동을 이렇게 사회운동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치가 그 제 역할을 못해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녹색당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녹색당은 그 원내 그 진입을 다 차단시켜 놓고 나서 당신들은 왜 그 정당으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운동 단체처럼 움직이느냐 저희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녹색당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이 몇 퍼센트? 지지율 조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네. 원내 정당만을 그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당 지지도 조사가 사실은 그 인지도를 또 높여 나가는 과정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금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체 조사는 안 하십니까? 녹색당 내부에서? 뭐 자체 조사를 하는 저희가 그 알고 있기로는 네.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의미 있는 조사라고 보기엔 이제 어렵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전국의 애청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네. 전 세계 119개국에서 와.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것은 확실히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박 변호사님은 그래도 그 정당 인지도는 높은 정당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정당이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잣집에 네. 가신 느낌인데 네. 괜찮아요? 뭐 네? 전에 한번 공천은 받는 거예요?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보장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떤 선배분이 이제 당에 이제 이미 와서 활동하고 계셨던 선배님이 벽보를 못 붙여볼 수도 있다. 벽보를. 예, 그 표현이 이제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출마를 못 한다는 표현을 너 벽보를 못 붙여볼 수도 있어. 이렇게 네. 예, 이곳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민은 좀 많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좀 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뭔가 필요성과 또는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그 결단과 고민 끝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악착같이 하세요. 악착같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도록 예, 또 예. 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 싫은 행동들은 좀 안 하면서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긴 어려운데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정치가 사실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예술이거든요. 예술적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촌티나게 하면 바로 잘리죠. 그런 대중의 정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읽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주변에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어요. 박주민 변호사, 이계삼 선생님의 정치 진출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 운동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정치보다는 운동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 좀 그 마음가짐이랄까요? 네. 자세랄까요? 이런 건 네.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정치와 정치 운동은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계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미랑 송년탑 할 때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네. 국회를 방문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조끼나 티셔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색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꼭 티셔츠를 반입을 못하게 해요. 아, 그 네. 티셔츠를 입으면 국회 못 들어가. 예, 예. 그 조끼 입으면 국회 못 들어가.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네. 정말 처음에는 납득이 안 돼서 막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결국은 옷을 화장실에 가서 벗어서 네. 그 가방 안에 넣고 그냥 다른 옷으로 통과를 하게 해줘요. 그리고 국회 그 본청을 들어갈 때는 네. 반드시 국회 경위들이 제 어르신들 몇 명씩 따라다닙니다. 굉장히 그 인권 침해 이거 국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거기는 민의의 전당인데. 너무 모멸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오늘날 그 국회 혹은 정치사회의 중요한 그 현 주소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가 아니라요. 이른바 그 국회는 정치가 계급들이 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박종윤 변호사하고 이렇게 생각이 이 지점에서는 또 출발선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치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인너스클로서 그러니까 네. 그들 정치가 개그면 선거 시간만 빼면 나머지 네. 시간들은 실제로는 그 인너스클 그 안에서는 그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과 네.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네. 그 교감하는 거겠죠. 저희 국회의원회관을 방문을 또 들어가서 네. 그 보좌관 분들도 참 만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만나면 저희들은 밀양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속 뭐 문자 메시지도 보고 잘 되어 가는지 뭔가 새로운 얘기를 좀 들었는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좌관님들은 네. 수많은 파일 폴더에서 예, 예. 이렇게 찾다가 겨우 밀양 폴더를 찾아가지고 밀양 이거군요 뭐 이런 수준이에요. 저희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 활동이 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뭔가 좀 부딪히고 그들의 인너스클의 세력들과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열망을 중심으로 좀 활동하려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 변호사님도 굉장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박 변호사님. 실제로 비슷해요. 그 사실 정치를 보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네. 그 안에서 그들만의 문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과 요구들을 받아 안아서 정치적인 어떤 의제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제를 둘러싸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을.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고 시민들이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는지를 안 살피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의제화되질 못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또 문턱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어쨌든 없애고 정치의 원래적 기능, 즉 시민사회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과 갈등을 의제화하는 어떤 이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들, 국민들과 계속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는 운동하는 거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정치의 문법을 바꿔버리는 정치운동. 네.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다. 이미 굉장히 기득권화돼 있고 한 번 국회의원 되면 재선, 3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20년, 20년, 25년씩 막 정치, 24년씩 막 정치 이 국회의원으로서 군림을 하지만 정작 뭐 자기 지역구의 의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밀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밀양 지역구 의원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웠습니까? 뭐 초반부에는 나름대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어느 근데 순간부터 새누리당 딱 놓더라고요. 의원이죠? 새누리당이죠. 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뭐 그 권력 핵심부에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뭐 자평 누구였습니까? 사평으로 조혜진 의원. 아, 조혜진 의원. 근데 그 어느 유명한. 순간부터는 어느 네. 순간부터는 탁 놓더라고요. 그리고 네. 한정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 한정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또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참 네.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게 정치의 문법을 바꾸는 그 문화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사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네. 이 사드 배치가 처음에는 뭐 되니 안 되니 오지 않는다느니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사드가 공식적으로 나왔지만 그것은 뭐 기자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냥 답변하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를 배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국방부가 계속 이제 사드 뭐 공식적으로 결정난 바 없다. 뭐 기자들이 끊임없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물었지만 단 한 번도 네. 공식화된 적이 없었어요. 쓰리 노. 그러더니 갑자기 네. 설 연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요. 한미 양국이 만나서 부지 선정까지 그러니까요. 예, 일사천리로 이번 주에 만나서 협의를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 동네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게요. 평택, 그다음에 대구, 칠곡. 그다음 칠곡 외곡면, 그다음에 부산 기장. 근데 네. 지금 거의 뭐 칠곡 그렇더라고요. 외곡면으로 이제 외관. 외관면으로
이게 왜곡이란다. 외관 외국 보도가 도 많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왜곡해서 죄송해요. 외관. 예.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지금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네. 있고 그토록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사드 배치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빼고 네. 뭐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앞서 이제 환경적인 문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문제 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사실 정치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걸 좀 지켜줘야 국가로서 존재 의무,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예, 그걸 좀 망각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네. 걱정도 생깁니다. 네. 그 문제를 좀 이계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게요. 밀양과 저희- 비교해서. 네, 좀 밀양도 사실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 문제가 그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 이른바 이제 극저주파 전자기장이라는 것, 네.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분명한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경험적으로 저희가 그 송전선로가 특히 이제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된 지역들을 이제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눈에 띄게 암 환자가 정말 많아요. 예. 암 환자가 많다. 송전선. 예, 그 초고압 통계적으로 송전선로.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뭐 충남도에서 지금 네. 그 역학조사를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근데 이 사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찾아보니까 뭐 네.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반경 한 3.6km, 그러니까 네. 이 엑스밴드 레이드의 이 경사 각 130도 안 내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네.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뭐 5.5km 이내에는 일단 그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개발지 없어야 되고 뭐 항공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체가 이동해서는 안 되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전자파를 네. 극저주파 전자기장을 내뿜는 그 시설인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 거죠. 그리고 이걸 누가 받으려고 할 것이며, 네.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을.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주시키고 철거하는데 워낙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네. 삶의 터전이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돼야 되는 문제죠. 네. 예, 이게 단편적인 정보만 흘리거나 네. 또 국방부 발표처럼 뭐 100m 이내밖에 문제가 안 된다는 안 된다.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미국 그 육군 교범에 보면 우리가 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FM대로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군대 용어로 필드 모델이라 야전 교범에서 나오는. 야전 교범. 예, 네. 그 미국 교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5.5km 이내에서는 네. 물체가 함부로 그 들여놓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3.3km 안에 사람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100m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지금 뭐 국방부는 100m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네네. 여러 정보가 이미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대구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네네. 주민들이 지금 미천이 우리 동네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네. 결정 과정은 네. 그냥 일방 통보예요. 개성공단도 네.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따르시오. 이런 그러니까요. 거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거기다 우리가 그 저기 뭐야 시설 투자한 돈이 얼만데 빈손 네. 털고 나오라는 게 말이 되냐.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지금 이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결정이 지금 일방주의예요. 네, 맞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사실- 얘기해 주세요. 법리적으로. 예. 법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주민 설명회만 형식적으로 하면은 모든 해줘.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설명회가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뭐 전체 주민의 뭐 적어도 몇 프로 이상 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에도 0.6%. 예, 송전선로 경과지. 에 있는 주민들만을 기준으로 놓고 봐도 네. 거기 거주하는 주민의 0.6%만 모여서 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네. 모든 절차는 다 끝났다라고 끝난 하면서 네. 밀어붙인 거고요. 네. 강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강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네.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드가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사드 부지 선정과
시작해서 네. 공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다. 즉 주민들에겐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설명에만 네. 주민들이 실제로 설명이 열리는지도 모르는 설명에만 하고 네. 수용을 다 하고 이제 너희들은 다 니들 땅 집 다 수용됐으니 나가라라고 하고 안 평택 하면 대출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하면 이제 경찰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평택 도두리 대출이 때 보면 거의 군사작전 같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밀어내고 이제 기지가 설치가 되겠죠. 예. 그렇군요. 좀 한마디 좀 거들고 싶은데요. 그 새누리당에서 보면 그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도입을 네. 주장하시는 의원들. 예. 이분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 소신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원래 보수의 중요한 규범이 네. 자기 책임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예.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예. 것인데 이분은 지금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금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네. 그 주민들에게 뜻을 물어야죠. 네. 주민들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면 네. 이번엔 이제 외관에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결정은 네. 안 났어요. 어떤 네. 부지로 어떻게 될지 뭐 갑자기 네네. 뭐 어떤 뭐 새로운 뭐 땅을 신대륙 발견할지 정부가 알 수는 네네. 없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보면은 강정 때도 보면은 화순을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네. 네네. 화순 화순에 맞아요. 청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결집해서 싸우니까 네. 약한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약한 이게 어떻게 동네로 보면 동네들끼리 이제는 막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네, 서로 예.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민비처럼 또 비춰지겠네요. 예, 지금 혐오시설 우리 동네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렇게 비춰지고 들어오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거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럼 종북이라 그럴 겁니다 이제. 종북이라 그럴 거고. 종북? 예, 너희 종북이니까 이거 반대하는 거다. 사드 들어- 반대하는 거다. 그렇게 또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이제 국가 없는 국민들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그렇죠.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미디어, SNS 뭐 이런 거 팟캐스트에 얼마나 노출 빈도가 높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다 외운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벌써 딱 그 질문지 보면서 대조하면서 보고 있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분들이 네. 그렇게 하겠을까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원칙대로라면 사드 우리 동네로 와라. 왜냐면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그럼요. 네, 네. 우리 동네로 가져가겠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네. 또 공교롭게도 그 자기 지역구가 지금 그 후보지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그 원유철 의원 네. 원내대표 네. 평택이잖아요. 예. 또 후보지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직해라. 네. 아까 뭐 바른정치 박주민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 사드에 대해서 네.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분명한 소신이 특히 뭐 우리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네. 이것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안전하고 심지어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더 큰 틀에서 국가 안보에 굉장히 기여하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 자기 지역 구민들에게 먼저 설득을 해야죠. 네. 네. 그 단순하게 이제 사실 설득한다 그러면 약간 좀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절차도 애매하니까 저나 이제 이계성 선생님이 평상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네. 설명을 충분히 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제도는 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덜란드에 보면은 국민 참여 제도라고 네. 있고요. 프랑스 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라는 게 아예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일정 전력 이상의 어떤 송전선이 지나간다거나 뭐 비행장을 만든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공개적인 토론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네, 법률적으로.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또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러면서 계획도 수정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길을 네.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나라도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 나라도 이제
몰래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민주주의에 그럼요. 부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법안까지 다 만들었었어요. 네. 공공 갈등 관리 기본법안이라고. 예. 근데 입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네. 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욕할 거 없이 이 법의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사드가 지금 뭐 한 2019년, 20년대에 실제로 배치된다니까 예. 만약에 진짜 배치가 결정된다면 예. 저는 배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 결정이 된다면은 이런 제도에 따라서 그렇죠. 님비라고 욕 안 먹고 네. 종북이라고 욕 안 먹고 노숙농성 안 하시고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들을 또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이 들어가셔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아니 있네요. 그 둘이 같이 녹색당하고 같이. 네. 아니 두 분 같이 계시니까 좀 네.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트위터를 저는 안 하는데 네. 이제 트위터에 돌아오는 말들을 이제 가끔 이제 검색해서 보는데 네. 둘 중에 누가 박주민이냐 이런 트위터가 올라오더라고요. 정말요. 예. 예. 너무 근데 이제 똑같이. 네, 똑같이 생겼다. 예. 오른쪽 뿔테 안경이 박주민, 눈물 표시. 아, 그렇군요.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원내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보상 사드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지역을 정해서 우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완영 의원도 네. 지금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예. 이 지역구인데요. 확인한 바로는 우리 칠곡은 거의 안 들어서는 걸로 알고 네. 있다. 네. 향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입장선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세게 얘기했다가 결국 네. 상황이 오니까 입장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꼭 뭐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연예인? 그 음주운전 소동 때 뭐 네.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네. 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어느 곳에 가야 된다면 그건 나는 모르겠다라는 게 예, 그렇군요. 그것도 일반 필부가 아니라 네. 그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네. 한다는 건 뭐. 그러니까요. 참 예.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네. 없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이 사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또 그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네. 그 어떤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그 보여주는 일종의 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주민 부지 선정부터 주민 갈등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네네. 사실 이게 뭐 그러니까 국내 이슈로 보자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곤란하니까 부지 선정에서 주민 갈등, 그러니까 국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동북아 정세로 보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막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문제도 되게 많은데 실제 돈도 심각하게 많이 아, 들어갈 그럼요. 네네.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방비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드 한 개 포대 만드는데 1조 원이 1조 든다는 5천. 거예요. 1조 1조. 그리고 1조 5천. 네. 그러면 소파 규정에 따라서 음. 우리는 부지하고 기반 시설 만드는 걸 하고 또 미국은 운영비 뭐 네. 이런 거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나 봐요. 소파에. 네. 한미 소파에.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르면은 사실 미군은 미군에 부대되는 무기를 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입할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운영 경비 같은 건 본인이 되지만 네. 부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내도록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미국이 이것 이상을 원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 부지 뭐 기반 시설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더 거죠. 내라. 방위비를 더 내라?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군사비가 이제 50억 달러 정도로 네.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사드를 더 만들어서 더 배치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 따르면은 본인들이 사실은 그 무기를 도입하는데 이제 어떤 제도적 장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소파를 넘어서서 네. 운영비나 어떤 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까지도 우리나라가 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왜 북한 때문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죠. 참 하여튼 이게- 그런 예. 비용을 더 추가로 한국 정부에게 우리나라 정부에게 부담시키려는 포석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소파 규정을 넘어서서 네.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소파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 동의를 좀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정부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치 이제 위안부 협상이나 한일 군사정보 협상 정보 협정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건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아니야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적당히 또 이렇게 국회 통제나 감시 없이 이런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참 이게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 생명 안전도 위협이 되죠. 국민들 엄청난 갈등 돈. 불을 보듯 뻔하죠. 돈도 다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네, 네. 지금 소파 규정을 벗어나는 수준에서의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면 네. 월급도 안 올라 죽겠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그리고 네.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네.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세금은 더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 뜯어가겠다. 이번 그 사드 배치 비용 가지고 뭐 그 자료를 보니까 뭐 1조 5천억. 네. 그러니까 그 운영 유지비 빼고 네. 그 비용만 해도 제가 경남에 살고 있는데요. 네. 경남에 이제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 경남에 한 15년에서 18년 정도의 경남 지역에 그 학생들 무상급식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효과도 의심스럽고 네. 뭐 제대로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군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근데 지금 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쓴다라는 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사실 국민 안전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결정이 되고 이거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니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네. 당신들은 따르시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대북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드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바로는 굉장히 사정거리가 긴 뭐 한 5,000km 이상 되는 그렇습니다. 장거리 네. 고도가 미사일이죠. 40에서 네. 150km 네. 이상 되는 미사일들 주로 요격하는 체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체제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중국이 지금 예. 우려를 표명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그 개성공단 폐쇄를 해가지고 북한을 좀 옥죄려고 했는데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이 1억 달러래요. 네, 1억 달러. 근데 중국하고의 교역 규모가 63억 달러랍니다. 맞습니다. 63배 되기 때문에 진짜로 북한에 어떤 압력을 가하려면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해요. 네. 근데 사드를 갖다 붙이는 순간 네. 중국은 절대 공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수단이라는 것을 효과가 생각했을 없다는 거 때도 아닙니까? 예. 차라리 그러면 사드를 좀 안 얘기 안 하든가. 하고 예. 대북을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확실하게 북한을 좀 압박을 한다. 네. 이런 전략으로 가든지. 네. 네.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그 긴장만 높이는 이상한 결정을 지금 그렇죠. 한 거여서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약간 좀 이거 뭐냐, 뭐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총선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결국 선거용이다. 안보 이슈, 예. 그 분위기를 타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럴 때는 오히려 이른바 진보 진영도 있지만 네.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도 이 정확한 셈법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무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무역 중에 25%가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양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네. 관광객분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네.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가 지금 한중 관계 마지노선이라는 발언, 그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과연 이런 그 후과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이런 지금 수순으로 나가는 건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대로 효과나 이런 것도 다 미지수부인데 그런 신중함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분석이 잘 안 그러니까요. 되는 네. 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섰으니까 중국도 동참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드를 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중국은 그렇죠. 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육자회담을 주도해야 하던 게 중국이고 중국은 그것을 통해서 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오자회담을 예. 제안하면 북한을 좀- 배제하고. 예, 그럼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니네들이 대놓고 무시한다는 건데 예. 뭐 거기에 동조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발언과 지금 선택들을 하고 있어서 예. 진짜 이계삼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이거 순전히 총선만 바라보고 하는 행보 아닌가? 네네. 아니 그럼 모든 거 다 날려도 총선만 승리하면 된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시죠. 만약에 네, 네. 정말 총선만 승리하면 다 된다. 총선에서 200석이 목표다. 그래서 네. 개헌하려고 다른 이슈들은 뭐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한다면 그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것이죠. 네. 당장 개성공단 기업협회 입장도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좀 며칠 말미라도 줘야 거기는 원부자재라도 갖고 나오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막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당장 이 사람들 일자리 잃게 됐죠. 기업들 부도나게 생겼죠. 지금 주가도 엄청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설 명절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죠? 참 이 답답한 국면을 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언론 그런 보도를 정치. 보니까 네. 그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주 진전된 태도로 나오게 된 그 계기가 네. 그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네. 이번 그 로켓 발사 사태를 두고서 어쨌든 뭐 시진핑 주석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그 남한의 태도에 그 편을 좀 덜 들어주는 듯한 네, 네. 그런 뉘앙스로 그 발언이 이어지니까 네.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제 그냥 네. 바로 결정을 중국에 했죠. 대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리더십인지 저희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중국에 대한 태도가 우리 바람과다 좀 미진하니까 좀 세게 나가보자라고 이 당란 거철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예, 그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판단으로부터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런 대통령이 직접 강경책들이. 결정한 사안이다. 예, 라고 하죠. 그렇게. 그리고 이미 지금 알려진 대로 통일부 장관이 홍영표 장관이 끝까지 반대를 했다. 네, 뭐 라는 부채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은.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이 유효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곧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요. 네.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좀 받아서 그러니까요. 좀 반대 여론을 만들거나 네. 또 반박할 수 있는 틀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잣집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움직임이. 당내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굉장히 좀 신중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네. 일단 뭐 하여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약간 경악한다는 정도의 수준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10년 돼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 채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렇게 끊어버리지 무슨 진짜 대책이라도 있는 건가? 그런 상황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으로 예. 돌아갔다라는 비판, 상당히 후퇴한 이런 20년 전으로 돌아간 그렇습니다. 네. 20년 뭐 40몇 년 이상
으로 돌아갔다라고 네. 아버지 시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명백히 남북 관계가 돌아갔다. 그때는 근데 냉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고 지금은 어찌됐든 육자회담 틀 안에서 동북아 정세를 잘 핸들링을 해야 평화공존 체제가 쓰는 건데 네,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위기 속에서 정치 역할은 더 소중할 것 같은데 녹색당은 좀 녹색 이슈도 중요한데 평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녹색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평화고요. 예. 저희들은 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평화다. 그러니까 마치 이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네. 그 남한의 민중이든 북한의 민중이든 네. 다 이게 장기판의 쫄처럼 졸. 졸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멀리 가게 되면 꼭 뭐 청일 전쟁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 강대국들의 전쟁을 네. 우리 땅에서 대리로 수행해주는 거기에 동원되는 네. 남북한의 민중들인 거잖아요. 네. 저는 아까 그박 대통령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런 판단을 전격적으로 하고 사드 네. 배치까지 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그리고 그 이 후과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한 이 태도 속에는 기본적으로는 야당을 포함해서 이 반대 세력들의 어떤 그 흐름을 굉장히 좀 뭐 시쳇말로 하면 좀 얕잡아 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두려워한다면 아무리 총선의 안보 이슈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작은 계속 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아주 작게라도 이 문제가 좀 이렇게 알려지고 네. 작은 공론이라도 좀 형성이 돼야 된다. 네. 결국 풀뿌리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 그런 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자본의 이해관계, 업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의 평화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왜 문제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황우석 사태 때는 우리가 막 생명과학 공부를 해야 되고 네. FTA 때는 경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송전솔로 문제 우리 때는 국민들이 핵발전 똑똑해요. 때는 네. 원자력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교양이 쌓여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꾸 체념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되겠나? 그렇죠. 결국 저들대로 다 되겠지라는 체념이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사드 문제가 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빨리 부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총선이 또 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이게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어떤 네. 역량이 다시 한번 좀 그 크게 한번 갱신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으면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시청 앞에 모여야 몰려 되는 나와서 일이죠. 막 네. 촛불 들고 네. 이런 그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었던 우리 국민들인데 미국산 쇠고기 촛불 이후에 그리고 워낙 경찰 폭력이 뭐 물대포 쏘고 국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백남기 선생님 대책위가 도보순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괴감이나 열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고 될까? 우리가 나간다고 될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고 결국 그것이 이제 정치 무관심으로 자리 잡아서 강고한 30%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깨야 우리 정치가 바뀔 것 같은데 박 네. 변호사님 어떤 좀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국민들에게 흥과 뭐 열기와 열정과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요. 네. 국민들이 바라시면 결국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인데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중의 입은 국민의 입은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그걸 막으려던 왕이 쫓겨나서 왕이 없는 체제 공화라는 말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금씩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많은 분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 같은 권력기구를 국민들이 쉽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네. 경찰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후보를 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하면 점점 이제 국민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수단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든 아니면은 정치 민주화든 네.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된 여러 정책 결정이든 직접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읽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보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으로 갑자기 급성장했다가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워진 어려워졌잖아요.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이슬란드 정부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데 고리로 돈을 갚겠다고 결정했는데 네. 레이캬비크라는 그 수도에 프라이팬을 두들기면서 맞아요. 국민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결국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어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대로 지금 이 성과를 발휘해서 지금 건전하게 지금 경제를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원하고 계속 움직이시고 하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희망, 비록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중구난방이란 말이 참 좋은데요. 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중구삭금이라고 이 민중의 입이 쇠를 녹인다지 네. 않습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중구삭금. 동의하고요. 결국은 뭐 지금은 또 풀뿌리로부터 네.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뭐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그게 마치 뭐 저 우리랑 내 삶과 아무 관련 없는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런 이 팟짱 같은 데서부터 네. 그 중구 민중들의 입이 계속 이제 열리도록 예, 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지금 당장 네. 집집마다 프라이팬 하나씩 진짜 들고 뭐 사드 문제로 프라이팬 다 들고 나서 두들기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아이슬란드처럼 네. 꽃보다 청춘이 아니라 그 저기 TV 프로그램만 보시지 말고 우리도 아이슬란드 국민들처럼 네. 정말 프라이팬을 들고 나가서 정말 그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정치인이 그 선두에 선다면 네. 국민들이 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정치가 두 분이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